창원 도심에 미군 사격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KBS 단독 보도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개선 공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창원 웅동지구 사업 무산으로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단지 내 골프장의 사용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가 반발하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훼손된 세계 최대 규모의 김해 구산동 지성묘 유적에서 청동기와 철기시대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된 지성묘를 정비, 복원할 계획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일 양국 국가안보실장들이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창원 도심에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주민들도 모른 채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KBS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가 50년 전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땅으로 기존 사격장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지 않아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 내려다 보이는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 공사 현장입니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국방부가 입장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사격장이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땅으로 원래 있던 사격장을 개선하는 공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10,000제곱미터가 넘는 벌목 규모로 볼 때 사격장 확장이 아니냐는 질의에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더 확장될지 아니면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총알 품은 아파트라는 한탄도 나오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연대를 위해 가지고 지금 관리사무소하고 연락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격장 공사 현장에서 2km 안쪽에는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5곳, 학교도 2곳이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과 대형 마트, 공장 등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정보는 주민에게 제공돼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군은 그런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국방부와 외교부가 국가의 안보상이 필요하다든가라는 설명은 자료를 제시를 하고 주민들에게 미리 의견 수렴을. 경남 창원시는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관련 속보입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 시행자 자격을 취소한 데 이어 민간 사업자의 골프장 임시 사용 허가도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와 창원시는 소송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또다시 파장이 우려됩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프장과 호텔, 친수시설 등 관광단지 개발이 진해웅동 복합레저단지의 초기 청사진이었습니다. 2017년 골프장과 관련 시설만 지어진 채 나머지 공사는 중단됐고 이 때문에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 시행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또 후속 조치로 최근 청문 절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골프장 임시 사용 허가와 영업 등록 취소도 추진합니다. 정해진 그 지위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하나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서 장기간 표류되면서 마간이 나오지 않고 대책이 없다 보니까 청문에서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사업자의 골프장 임시 사용 허가 취소에 동의했지만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돈이 되는 골프장만 지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입니다. 임시 사용 허가와 영업 등록 취소 절차는 늦어도 다음 달 안에 결론 날 전망. 그렇게 되면 웅동지구 골프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다음 주 소송을 제기하고 민간 사업자도
법무법인을 지정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소장을 접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진경자청은 이달 안에 진해운동 레저단지 사업을 추진할 새 사업 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앞에서 독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독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여기엔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들도 동행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관 측에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특히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독도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도 우리 외교부에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일 방한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과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때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최근 검정 결과를 발표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고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일 양국 국가안보실장들이 오늘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한편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오는 7일 방한을 앞두고 한일 양국 안보사령탑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오늘 서울에서 회담하고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한일 정상회담 최종 의제를 조율했을 거로 예상됩니다. 북한 도발 관련 정보 공유 확대 등 양국 간 안보 협력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을 거로 보입니다. 양측은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양국 정상이 신설에 합의한 한일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대화의 첫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협력 강화와 또 한국의 제조 역량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상승 효과를 낼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시작된 수출 규제와 보복 조치 등이 모두 해제되고 양국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부각될 거로 보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이 회담 의제로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오는 7일부터 1박 2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 한 달 반 만의 답방입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번갈아 오가는 이른바 셔틀 외교가 가동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방한 첫날인 7일이 유력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오늘 자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탈당을 결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에서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 3주 만입니다. 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은 다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검찰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도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당내에서 두 의원들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두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자진 탈당을 설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의원들이 탈당 의사를 밝히자 아쉽고 안타깝다며 결단해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당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돈봉투 의혹 등 내용에 휩싸인 민주당의 쇄신과 관련해 자신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정황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돈봉투가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송 전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당이 윤리위에 해당 녹취에 대해 징계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내년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태영호 의원의 이 녹취 논란을 기존 징계 절차 개시 사유와 합쳐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지 않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어제와 달리 적극적인 진화에 나선 겁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김 대표가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건에 대해 윤리위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항이 재발할 경우에도 당 윤리위를 통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태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 논란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공천과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면서 오히려 보좌진 회의 내용을 누군가가 녹음해 불순한 의도로 유출했다고 역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한 언론사를 통해 제기된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당당하다며 부인했습니다. 시 구 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 구 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태영호 죽이기로 규정하고 후원금 내역 유출자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체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 제재나 정부 지원 제한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석혜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 지난 3월 다니던 병원이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2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3월 달에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임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왜 이걸 안 주는지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난해에만 24만여 명, 체불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체불 사업장 10곳 중 3곳은 2번 이상 체불이 반복됐는데
체불액의 규모를 보면 전체의 80%나 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임금 체불을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금액이 많은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체불액의 60%를 차지한 7,600개의 업체 사업주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사업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대출을 받거나 이자율을 산정할 때도 불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액을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게 융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융자 한도와 상환 기간도 늘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가짜 주식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25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긴 투자 사기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고령자나 주부처럼 투자 경험이 얕은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짜 주식 거래 시스템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투자 사기 조직을 운영한 40대 남성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해 피해자 107명으로부터 25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구독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부나 고령자 등 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 피해자들은 유튜브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돈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설치한 주식거래 프로그램 화면에서는 거래가 진행되고 수익도 발생했지만 모두 연출된 가짜였습니다. 피의자들은 국내와 동남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본사 운영팀, 고객센터팀 등으로 조직화해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도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들을 사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범죄 수익금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해 33억 6천만 원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이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인자로 불리던 김모 목사 등 교단 핵심 간부 8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에서는 구속된 정 씨의 황제 접견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 옆에 있는 여성, 이른바 JMS 2인자로 지난달 구속된 44살 김모 목사입니다. 김 씨를 비롯해 JMS 교단 내 핵심 간부 8명이 정 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JMS 간부들이 신앙스타라고 불리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여신도들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목사와 민원국, 국제선교국이 여신도 선발과 세뇌를 담당했고 대외협력국은 고소고발 대응, 수행비서 2명은 여신도 감시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정명석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 씨가 부활한 예수라 믿도록 세뇌 작업을 벌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외부로 드러나기 힘든 종교단체 안에서 이 교단 간부들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범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정 씨가 150여일간 262차례, 하루 평균 1.7회에 달하는 변호인 접견을 진행해 황제 접견 논란이 인 가운데 국회에서 변호인 접견권 제한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입법적 당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법원은 16일 정 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와 수신료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분리징수 시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효인 기자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과 관련해 첫 공개 토론장이 마련됐습니다. 발제단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재원 감소로 이어져 KBS의 공적 책무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징수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목적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 순수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여당의 어떤 통제 혹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발제단은 수신료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의 영역임을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적인 교구의 설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수신료는 사실상 인상도 인하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갇혀있는 구조인 거죠. 결국 제도적으로 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있는 만큼 KBS 스스로가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송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강하게 요구를 또 해야 되고 국민의 지지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신료 제도의 탈정체가 필요하고. 참석자들은 영국, 일본 등 세계 50여 개국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공영방송사는 수신료 등 공적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날 연휴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에 호우특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연휴 기간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부터 커다란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어린이날 연휴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6일인 글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에는 4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는 50에서 150mm입니다. 중부지방과 영남권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에는 120mm가 넘게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스밀한 공기가 다량으로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 이상, 그리고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부딪혀서 구름대가 발달하게 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와 바람에 축대나 옹벽이 무너지고 바닷가 파도나 저지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약 지역은 비가 내리기 전 배수로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항공편과 여객선 이용객들은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 활동이나 나들이를 계획한 경우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지난해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던 김해 구산동 지성묘가 청동기와 철기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유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인돌 아래 지층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 유적이 발굴돼 기원전 2, 3세기 생활상을 알려주는 유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0m, 높이 3.5m, 무게 350톤 규모인 김해시 구산동 지성묘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대개 청동기 시대에 조성됐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 하지만 철기시대 무덤 양식인 목감묘가 고인돌 아래에서 발굴돼 청동기와 철기시대 무덤 양식이 교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목감묘가 확인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 결과 지성묘 축조 전 청동기 시대 주거지 3곳 등도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주거지에서 발견된 토기들은 인근 구산동에서 발굴된 90여 채 주거지 유적 토기와 유사해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 생활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또 주거지 아래층에도 초기 청동기 유적층이 있어 추가 발굴로 청동기 시대 변천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여러 시대의 문화층들이 겹겹이 나오는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고 그만큼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중심지였다. 이번 발굴 조사는 지난해 김해 씨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한 지성묘의 훼손 범위와 깊이,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된 구산동 지성묘의 정비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 서부권 첫 국제 스포츠 대회인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진주에서 펼쳐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7개 나라 270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두고 실력을 겨룹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역도 경기장에서 개막식 준비와 장비 점검이 한창입니다. 경남 서부권에서 열리는 첫 국제 스포츠 대회인 2023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오는 13일까지 진주에서 열립니다. 37개 나라 2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대회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Korea is many times to be a host for the international championships. I think it will be well organized. 훈련장에는 벌써 긴장감이 감돕니다. 내년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한 랭킹 포인트가 걸려 있어 바벨을 잡는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국내 선수들한테는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좋은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내년 올림픽을 가기 위한 좋은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출전 선수 명단도 화려합니다. 역도 여제 장미란 은퇴 이후 여자 최중량급을 평정한 중국 리원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에서는 손영희와 박혜정이 최강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준비하면서 모든 시합이 다 중요한 시합이라 가지고 이번 시합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는 시차 적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경남에서 열리는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메달도 욕심나지만 부상 없이 개인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는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모레부터 매일 경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대표팀은 최소 2체급 이상에서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10하루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산청군과 함양군이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한다고 각각 선언했습니다. 함양군은 오늘 지역민 대표와 향후회 등 100여 명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민간유치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4일 이승화 산청군수는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전남 구례군까지 영호남 3개 군이 노선을 각각 추진해 실제 사업을 위한 절차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온라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판다고 속여 160여 명으로부터 판매 대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금융계좌와 연락처를 바꿔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양군 보건소가 모레부터 주말과 공휴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줄입니다. 함양 선별진료소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만 운영되고 평일은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인근 산청군과 거창군도 주말과 휴일 선별진료소 시간을
이미 낮 12시나 오후 5시 반으로 단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 도민일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남해 나눔리 수령 200에서 500년 비자나무 노거수 5그루 확인이라는 기사인데요. 최근 남해군 이동면 나눔리 일대에서 생태 환경적 가치가 높은 비자나무가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노거수를 찾는 활동가와 숲 해설사들은 이 비자나무 266그루 가운데 5그루는 수령이 200년에서 많게는 500년으로 추정되는데 사유지에 있어서 보호수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종 다양성 측면에서 비자나무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산신문입니다. 연기마을 광리마을이 품은 국가 중요 어업유산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통영과 거제를 잇는 견내량 해역에서 전통 도구인 틀 잇대로 채취하는 견내량 돌미역의 역사를 담은 책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견내량 돌미역은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됐던 미역으로 유명한데요. 틀 잇대 채취업 역시 최소 600년으로 추산되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통영 연기마을과 거제 광리마을 어민들은 이번 책 발간을 계기로 전통 어업 기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길 바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함양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함양군 안희면 위원의 어르신 머리 염색 봉사라는 기사입니다. 사진은 미용 기술을 가진 봉사자들이 바로 어르신들의 머리를 염색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함양군 안희면 위원회가 오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안희면의 6개 마을을 돌며 어르신 70여 명의 머리를 까맣게 염색해드렸다는 소식인데요. 위원회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네요. 이번엔 경남신문입니다. 쏟아지는 업무에 쓰러져간 동료들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진 보시면 한 택배 노동자가 차량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문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경남의 노동 환경 실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경남신문의 어태희 기자 스튜디오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노동절 기획 과로사 잔혹사라는 기획 취재를 했는데 취재한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예. 실제로 아직도 경남에서 매년 50여 명이 너무 많은 일로 사망하는 와중에 이 근로시간 개편이 참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노동자들이 직접 과로사를 겪은 그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 환경에서 쓰러져 가는지를 직접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네, 이번 취재를 통해 살펴본 경남의 노동 환경 어땠습니까? 네, 경남에서 과로사가 발생했던 택배와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환경을 알아봤는데요. 예. 이 택배는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과 2020년에 17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지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 만난 분은 업무가 많아서 냉동볶음밥으로 5분 만에 점심을 먹는다고 하고요. 특히 쓰레기 수거 노동자는 과로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주 6일로 일을 하고 안전을 위한 3인 1조로도 업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한 번 없이 매일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쓰러져도 과로사로 인정받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경남에서 5년간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37.7%입니다. 10명 중 6명은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셈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위원회가 과로사를 판단하는데 주 52시간을 크게 넘겼는지 이 사람의 별도 지병과 질환은 없었는지 하는 근로시간과 의학 소견에만 치우쳐서 다른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축소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보다 과로사가 없도록 이 노동 환경과 또 제도적 뒷받침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노동자들은 노동을 줄이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을 늘리려는 정부 개편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이 정책적으로는 주 40시간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고 기업에서는 노동자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가 노동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장된다면 과로사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경남신문의 어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의사회와 간호조무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13개 단체는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할 수 있고 소수 의료직의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개업이 1,500여 곳의 오후 진료를 자율적으로 단축 운영하도록 권고했으나 참여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 크루즈선 외국인 여행객이 4년 만에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마산항 3부두로 입항한 영국 선사 헤리티지 어드벤처러호는 8,000톤급 소형 탐험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인 여행객들은 마산 어시장과 합천 해인사 등을 둘러봤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내일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남해, 금산, 보리암 등 일부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를 그대로 징수합니다. 경남에서는 해인사와 통도사 등 전국 65개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내일부터 면제돼 사찰 방문객은 무료로 입장하게 됩니다. 다만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남해, 보리암 등 전국 사찰 5곳은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기로 해 관람객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김해시가 올해 말부터 도심 노면 전차 사업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도심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다음 달 추경 예산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올해 말 노면 전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노면 전차 전체 사업비는 5,9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모레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남의 초등학교 고학년 1,090명을 조사한 결과 88%가 하루 한 곳 이상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와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각각 85%와 92%가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래 희망 직업은 유튜버가 18%로 가장 많이 나왔고 운동선수가 16%, 아직 없음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해안에선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경남 서부 남해안에서도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 경남 서부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오후엔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기간도 토요일까지 꽤 길게 이어지지만 양도 폭우 수준으로 제법 많겠습니다. 글피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선 최대 150mm, 경남 내륙으로는 최대 100mm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 많은 양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이 2자릿수로 시작하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서부 지역의 경우 진주와 하동, 사천이 13도 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